예,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아주 되게 좌장이지만 새로운 정보를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세상이 참 빨리 변화. 수산을 연구하는 연구자이지만 많은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주어진 시간이 저희가 토론 시간이 약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발표하신 그레그 분은 저희가 사전에 질문지를 보내드려서 그 질문지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질문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짧기 때문에 우선 그 영상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우선 한번 저희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 대표님한테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거된 부산물, 생물들은 활용 방안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쓰레기로 처리하나요? 뭐 이렇게 간단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물은 제가 봤을 때 따개비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뭐 벽돌이나 이런 기술을 말씀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사실 나중에 국제법이 마련이 되면은 선박이 따개비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쓰레기는 이제 해조류나 아니면 아주 약한 해조류나 바이오 필름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제 쓰레기 처리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연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선박 청소도 가능하지만 좀 더 활용을 한다면 양식장에 어망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뭐 로봇으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장덕희 박사님한테 또 질문이 왔습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 시장의 전망이 그래프에 보면 우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력도 많이 보충하고 있는지, 뭐 산업이 발전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 문제에 대해서 또 이슈를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당연히 산업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뭐 바이오 산업 전체가 다 그렇지만 해양 바이오 쪽은 지금 새로 생기는 태동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배출되고 있는 인력들은 연구 인력이 주로 중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 인력, 산업 인력들도 같이 좀 병행해서 좀 육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 사전에 이렇게 시간이 짧다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답변들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색수 대표님한테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재활용을 열심히 해도 정작 플라스틱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뭐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폐어망도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재질마다 약간 재활용의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국내에서 지금 발생하는 폐어망 같은 경우에는 재질마다 재활용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처가 달라지는 거겠죠. 이제 폴리머가 이제 나일론이 대부분인 연안에서 사용하는 자망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나일론 원사나 혹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용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원양어망이나 혹은 그네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PE 같은 단일어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런 용기류 혹은 저쪽 필름류 쪽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 여부가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니라 용처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영상으로 질문한 질문에 답을 오셨고요. 또 플로어에서 또 질문하실 분도 있으실 건데 플로어의 질문을 한두 번 더 받고 시간에 따라서 또 영상으로 올라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 특별히 질문은 하실 분? 예, 우선 자기 성함하고 소속하고 질문을 약간 좀 간단하고 이게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주에서 올라온 농경지심의 경영총괄 이사 김석훈입니다. 우리 장덕희 박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양바이오 분야의 수산에 대한 앞으로 산업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의
해양수산에 가지고 있는 신소재에 대한 발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해양수산에 대한 신소재 개발은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소재 개발 관련해서 당연히 중요하고요. 해양수산부에서 2004년부터 해양수산 생명공학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오면서 거기에서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들이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비교적 최근인 2019년부터 지원된 사업 중에 전략 소재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제 기억에 올해 말 내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사업들은 기업도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분 더 예. 네, 동원무역의 이도원입니다. 그 김유식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선박 청소 로봇이 단위 면적당 그 청소하는 그 시간과 부산물 같은 경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한번. 마이크. 저희가 말씀을 일반적으로 드릴 때는 이렇게 몇 미터 이게 현장에서 사실 복잡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면적당 얼마는 이제 랩 안에서 하는 얘기인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얼마 사이즈의 배를 얼마 안에 끝낼 수 있느냐 요 기준으로 따집니다. 왜냐하면 현장 가면 아시겠지만 이게 변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해서 얼마 안에 끝내냐고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이제 길이 350m 배 정도 수준의 배의 측면만 청소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로봇 2대로 양쪽에서 이렇게 붙습니다. 그게 한 6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배를 다 청소하는 거는 한 12시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는 따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생물 처리. 그 예전에 저희가 집에서 쓰시던 그 진공 청소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호수 이렇게 달려 있어서 여기서 뒤에서 이제 필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로봇가 청소를 하면서 오손을 포집을 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호수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달려 있는 필터 시스템이 한 3단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하고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떤 그 가정집에서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영장 청소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로봇으로 10년 전 갑자기 떨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선박이나 뭐 양식장 어망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신사업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플로어를 마쳤고요. 또 지금 영상으로 약 300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태수 대표님께 질문인데요. 폐어망을 활용하여 재생 나일론을 획득하기 전에 폐어망의 오염물질이나 염분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처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처리 처리할 때 이로 인해서 환경적인 오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네, 저희 당연히 전처리 과정에서 세척 공정이 있고요. 세척 같은 경우에는 로터리랑 프릭션 그 두 가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후에 양산 플랜트 건립할 때에는 당연히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처리 설비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처리를 현재 NaOH나 혹은 필터 프레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고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장덕희 박사님은 뭐 발표 내용에서 하셨는데 특허가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상용화 부분에서 특허는 많이 나오는데 상용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특허과 상용화로 연계시킬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특허는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문서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만드는 문서가 지금 특허인데요.
질문하신 바와 같이 특허가 상업화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조금 더 많습니다. 저희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과 연구소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 미만 정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의 특허를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하고 연구소는 사실은 그 이익을 뭔가 직접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지속적으로 좀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 갖춰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킴스에서 기술과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시면 상대적으로 필요한 기술들 가져다 쓰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김윤식 대표님한테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부착생물이 있는데 부착생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 부착생물이 크면 지금 잠수정의 10cm 다이메타 직경 10cm 관인데 부착생물의 크기에 따라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 10cm면 충분하게 다 이거 수거가 회수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착생물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따개비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배에 따개비가 많이 붙어 있으면 그 운항이 좀 불가한 수준까지 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 오손이란 이 물때, 그러니까 이 슬라임 있죠. 바이오필름하고 그레스, 이제 물 속에서 자라나는 이제 풀 정도고, 따개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따개비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이거를 로봇 안에서 분쇄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손톱 정도 사이즈로 분쇄가 돼서 뒤로 보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대체육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전적으로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의 풀무원과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또 세포 배양육의 단가에 있어서 세포 배양육의 단가가 중요한데 그거를 내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뭐 노력이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대체물 시장이 수산물 대체물 시장이 지금 거의 뭐 시작된 게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아직 시작 걸음마 단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국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주십사 하고 4가지 질문을 보내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영상으로 답변했는데 영상으로 답변한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Greetings from COP26 in Glasgow.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직접 가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체적으로 풀무원과 협력 MOU를 맺었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선두적인 기업과 협력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0년에 저희가 이 MOU를 맺었고요. 우리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어떤 상호에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서 대체 수산물을 생산할 것인가. 그래서 풀무원은 이제 규제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시장 채널도 굉장히 이제 고객층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쪽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초기 단계이고요. 그렇지만 한국의 시장에 저희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또 뭐 유럽이나 아니면 북미 모든 지역에 이렇게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제가 블루날로에서 항상 듣는 질문인데요. 생산 단가 낮추는 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가? 사실 이 세포배양 그 수산물은 지금은 상업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판매가 안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좀 개발 단계이고요. 단가가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지금 계속 길을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충분히 낮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해산물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추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참다랑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상업화하려고 하는 그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소비자들이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생산하는 공장이 참다랑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아직까지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싱가포르의 시오크미츠 등도 세포 배양육 대체 수산물을 개발하는데 이제 시장 선점 전략이 무엇인가? 사실 이 세포 배양육 관련한 그 업체가 세계적으로 한 70여 개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체 시장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의 그 갭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유엔에 따르면 그 공급의 갭이 2,800만 리터톤이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생산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옵션에 대해서 저희가 선두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면서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더 건강에도 좋고 더 인도적인 그런 생산 방식을 수립을 할 때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한국은 아직 대체 수산물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어떤 조언을 주겠는가? 시장 자체만 보면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성장이 빠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아시아 대륙 그리고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공급은 그걸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시장 기회에 그 대체 단백질이라든지 뭐 수산물이라든지 지금 좀 초기에 빨리 발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그 비영리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구들에서 식물 기반 이런 대체 단백질 관련한 전문 지식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지속 가능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구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기쁘게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체 수산물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 수산업에 있어서는 큰 하나의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수산물 대체물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산물보다 이런 부분에 더 선호하는 거니까 아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새로운 기업이나 새로운 산업도 또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네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요약해서 잘 들었고 또 토론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시고요. 영상에서 참여하신 질문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영상으로 나중에 그 채팅창에서 또 답변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두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